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만에 아이 없이 이혼한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한 번씩 바람을 피웠던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인해 가혹한 시집, 그리고 이혼을 앞둔 가현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면 제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작은 힘이나마 되어보고자 제 이야기도 전하고자 합니다. 3년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 결혼 생활을 종결했고 이혼했습니다. 3년이 지나 지금은 싱글 생활을 즐기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과정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 경험한 인생의 큰 전환점인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헤어지는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아직 과거를 떠올리면 마음이 아프고 아픔이 밀려오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상처가 서서히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 이혼 사유는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여자로서는 결코 용서하기 어렵고 힘든 사유입니다. 저는 사연을 즐겨 듣는 구독자이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대부분 남편의 외도나 불륜과 같은 이야기들은 주인공이 고통받는 반면 바람부는 남녀는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사랑이나 애틋한 로맨스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을 욕하면서도 결국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저한테도 일어난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에 쌓아온 추억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경험과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랑과 우정을 한 번에 잃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며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잊으려고 합니다. 결혼 전 이혼하고 처음으로 친한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어요. 대부분 오랜 시간 저를 지켜본 친구들이었고 저의 이혼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저를 걱정하는 눈치였는데 생각보다 씩씩하게 지내는 거 보고 다들 마음이 놓인 것 같아요. 나도 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조심스레 소식을 하나 전해준 게 있었습니다. 주호야, 너 아직 휴식을 못 들었지? 걔 말이야. 은정이가 내 앞에서 이름을 꺼내기도 미안하지만 말해줘야겠다 싶어서 들어보니 결혼식을 따로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다가 결국 작년에도 이혼했다고 하더라. 혹시 너도 알고 있는지 해서 돈 문제로 아주 골치를 썩는 것 같던데. 난 그 얘기를 듣니까 은근히 통쾌하더라. 그런 걸 보면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게 꼭 있는 것 같다. 그렇구나. 얘길 들었어. 남한테서 꼭지하고 둘 다 잘 살아야겠지. 세상이 돌아가는 거니까 자기들도 내가 고생하도록 한 만큼 받아내겠지. 다른 사람을 울게 만든 것들은 잘 살 리가 있겠어? 그러니 말한 대로 자신이 한 일은 다 돌아온다는 거야. 어쨌든 너는 괜찮아 보이니 다행이다. 이제 다 걸러내고 너만 생각하며 살아가면 돼. 친구가 말로는 이혼한 전 남편과 그 원인이 되는 상간녀가 서로 살다가 결국 헤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 사실은 저도 알았어. 왜냐하면 그 전 남편이 나에게 연락해서 다시 합쳐지면 안 된다고 했거든. 질질 짜고 울고 개소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남의 눈을 피눈물 나게 한 너희들도 결국 올해는 못 가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둘이 죽고 못 살더니 결국 돈 문제 때문에 이혼하더라고요. 저는 통쾌한 기분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오히려 내 인생을 더 안 망친 게 고마운 기분입니다. 시간이 지나 내가 잘 되고 보니 내 친구년이 그 쓰레기를 수거해준 쓰레기차였어서 너무 감사할 따름인 거죠. 저 결혼할 때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누구나 그렇듯이 저 역시 결혼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살 것 같은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결혼도 평탄하게 했습니다. 연애를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서로의 가족 형편과 경제적 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었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주택 공동구입 계획을 미리 세워두기도 했었어요. 운 좋게도 주택시장이 호황을 맞아 집값이 상승하고 제 직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집을 제 명의로 구입하여 살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부부라 하더라도 내면적으로는 각자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파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큰 위기를 겪은 적이 한 번 있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하자면 남편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전 남편의 성격은 좀 우유부단하고 사람을 휘둘리기 쉽게 하는 성격이에요. 거절도 잘 못하고 저를 비롯한 모든 여자에게 친절한 사람이기도 해요. 저는 그 다정한 성격을 좋아했지만 모든 여자에게 다정하니 그게 문제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인간이 착한 줄로만 생각합니다. 사람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착해서 아내한테 꼼짝도 못하는 살겠네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성격이 악독하거나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성격이 그래서 다가오는 여자도 거절을 못하는 동안 문제는 그 사람 자체가 여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귀는 동안 그 인간 주변에서 연락하는 여자 친구들이나 썸 타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 그러한 상황을 해결했지만 바람을 피우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 긴장이 해소된 것인지 결혼 날짜를 정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 속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리 말도 없이 같은 직장에 새로운 여직원과 출퇴근을 함께 했던 일이었죠. 제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살림을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함께 출근하는데 저는 자차 출근보다 대중교통이 편해서 그 사람이 저를 집 근처 전철역에 내려줍니다. 퇴근은 각자 하지만 비가 오거나 외식하기로 한 날은 그 사람이 퇴근 시간을 맞춰 저를 데리러 오기도 했고요. 한 번은 저가 퇴근해서 전철역을 막 나왔는데 남편의 차가 떡하니 출입구에 정차해 있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연락도 없이 웬일인가 싶었고 아무 의심 없이 조수석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어떤 젊은 아가씨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물론 상대방도 놀란 듯한 표정이었고 대체 이게 뭔가 하고 상황을 파악해 보려는데요. 운전석에 그 사람은 난감한 표정으로 이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저씨, 오해하지 마세요. 제 친구는 우리 회사 직원이고 우리 집 방향이어서 전철역에서 내려주었을 뿐이에요. 만나도 어찌 이렇게 되었나요? 어색한 표정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희님, 결혼하실 분이세요? 그동안 주인님이 저를 배려해 주셔서 퇴근이 편했어요. 놀란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말하며 다급히 차에서 내려 전철역으로 사라지더군요. 화를 낼 일은 없겠지만 얼른 인사를 드렸습니다. 차에 타면서 생각해보면 저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 이유는 오늘 데려다 준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하여 이 여직원을 집 가는 길을 챙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카풀을 탔느냐고 가시적인 어조로 묻자 그 사람은 내가 이럴까 봐 말을 못했지라고 하였습니다. 너한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 우리 팀 동료이기도 하고 집이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 챙겨줬어. 이런 목적이었던 거야? 절대 오해하지 마,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무 의도 없는 거라면 내게 말했어야지. 오해할까봐 말을 안 해서 더 수상해. 그렇게 말하니까 확실히 갚을 만한 거 맞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맞았다 라고 대답했다. 펄쩍 뛰면서 자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결혼을 한 발 단추 전에 하는데 정말 미쳤다고 하더군요. 강하게 부인했지만 그래서 일단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저 간신히 넘기는 척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이후로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들킨 후에 함께 탔던 카풀은 그만뒀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 사람이 여직원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노트북에 열린 채팅 앱을 통해서 말이죠. 치밀하지 못한 성격 탓에 방심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들킨 거였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니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인간이 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썸을 탄다면 그런 건 딱 봐도 감이 오잖아요.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예상하시겠지만 난리가 났죠.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기가 여직원을 사수하느라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말했어요.
너는 직장에서 사수하는 선배가 후배 여직원을 퇴근할 때 태워주고 주말에 만나 초과 근무를 제안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과연 너와 결혼을 해야 할까 생각이 들어요. 위와 같은 글은 올바른 한국어 문법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유 막론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결혼식 한 달 전이었고 파혼하겠다고 세게 나간 건 저였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 골치가 아팠어요. 모든 걸 취소한다는 게 엄두가 안 나기도 했고 그 인간이 싹싹 빌길래 다음에 또 설마 이런 일이 있겠나 싶기도 했고 바람 피운 건 아니니 그냥 넘어가 줬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가 한눈 파는 건 습관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기에게 여지를 주거나 추파를 던지는 여자가 있으면 쉽게 눈을 돌리는 게 남자라는 거요. 모든 걸 다 묻어버리고요. 결혼하고 남편을 골라 괴롭힐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또한 제게 약점을 잡힌 적은 없고 결혼 전에 그리고 결혼 후에도 큰 소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큰 문제 없이 각자 직장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가끔 남편의 문자를 검열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사건은 없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과거를 붙잡고 의심하는 것이 나만 힘들 것 같아서 결심했습니다. 이런 결심을 한 것은 제 친구의 조언도 받았기 때문인데 그 친구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습니다. 26살에 이른 나이에 결혼한 단짝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결혼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고 그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더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하잖아. 고민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 연애한 일들을 모두 잊고 처리해버릴 수 있겠니? 남자들은 결혼 전 한 번은 심란해하고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일 때도 있어. 이번에는 너가 내가 관대하게 대해주면 더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나는 원래 우유부단한 성격이라 다른 여자들에게 친절하다는 건 알았지만 내가 속고 다른 여자와 썸을 탈 줄은 몰랐어. 결혼해서 바람을 피우는 것은 그저 그렇다고 생각해.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 싹싹 빌었다고 하며 내가 너한테 솔직하게 하나 물어볼까? 우리 남편은 결혼해서 바람을 피우지 않았을 것 같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여자 문제로 정말 속이 상했어. 하지만 나에 대해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 있지 않아. 잡아뗀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야. 하지만 내 남편은 사과하잖아. 엄밀히 말하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맞아. 자기 일처럼 조언해줬던 친구였다고 하지만 그 조언은 지금 생각하면 내 입장을 고려한 것은 결코 아니었어. 정말로 나를 아는 친구라면 결혼을 붙이기보다는 파혼을 권유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친구와는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절친으로 지냈습니다. 우리 부부는 모임이 꽤 자주 있었는데 친구와는 제가 연애하던 시기부터 남편과 함께 종종 어울리기도 했고요. 오래 사귀다 보면 서로의 절친과 친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우리 부부와 친구 부부가 함께하는 단톡방조차 있을 정도로 서로 튼튼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가끔 친구 부부가 싸울 때는 우리가 중재를 해주기도 했죠. 저희는 결혼 전부터 모든 과정을 서로 지켜봐왔기 때문에 특별한 친구 관계이기도 했어요. 만남이 적기는 했지만 남편도 친구 부부와는 편하게 지내는 편이었고 게다가 친구 집이 가까워서 서로의 집을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1년이 지난 무렵 그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만 친구가 한동안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친구는 일찍 결혼하여 신혼 때 많이 다투기도 했고 저에게 남편이 여자 문제로 속성 있다고 이야기했으므로 속편히 살지 않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부부와 함께 만나면 둘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잘 사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정을 넘긴 시간에 친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일 채팅으로 소식을 주고받기만 했는데 전화를 잘 안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를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더니 친구가 엉엉 울면서 오밤중에 갈 곳이 없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오는 건데? 라고 물었더니 지연아, 나 남편이랑 엄청 싸웠어.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 인간이랑 이혼할 것 같아.
그동안 다른 건 다 참았지만 손찌검은 못 참겠다. 뭐 때렸다고? 야, 때리는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너 갈 곳 없다고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당장 우리 집으로 와, 했어요. 설마 오늘 너 맞은 거 처음이야? 일단 와서 얘기하자. 그냥 넘어갈 일은 절대 없어. 갈 곳 없는 친구를 일단 가까운 곳으로 와. 우리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밤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자고 있던 남편도 깨어나서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자초지종을 듣고 있는 남편은 모든 것을 이해했는지 사뭇보살 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 온정씨 남편 그런 적 없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걸 보면 우리 집으로 와야 한다고 했다고.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 친구 마음 추스를 할 때까지 며칠 동안 머물러도 된다고 했다. 이렇게 친절했어요. 친구는 우리 집에 왔을 때 남편을 만나 민망해했지만 제게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듣니까 친구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로 싸웠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한 번이 어려운 것이지만 제 눈엔 앞으로도 폭력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없었고요. 부부 사이를 굳이 간섭할 필요는 없는 일이지만 친구가 폭력을 잃는 걸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혼을 생각하기엔 더는 참을 수 없었어. 혹시 그동안 당신이 겪은 고통을 토록 남겨두거나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다면 그런 증거가 있다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것이라고들 하던데. 아, 마지막으로 진단서를 떼어놓은 것도 있었고 사진도 찍어놓은 것이 있어서 내일 병원에 가서 또 진단서를 뜯어야겠어. 지원아, 너 정말 이제까지 너무 고생했어. 가능한 한예를 생각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살려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울지 마세요, 은정아. 친구가 필요한 게 뭐든 도와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 변호사비가 부족하면 저가 빌려드릴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가야 할 곳이 없다면 우리 집에서 잠시 머물러도 괜찮아요. 남편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요. 아무 걱정 말고 지금은 당신을 위해 생각할 때입니다. 제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지원아. 그러면 친정에 말하기 전까지는 잠시 같이 있게 해주세요. 친구는 감사하다며 며칠만 제가 신세를 지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이혼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보았습니다. 친구 남편이 우리 집을 찾아와 난동을 부린 적이 있으며 남편이 그를 말리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동행할 것을 요청하여 함께 갔던 적도 있습니다. 결국 친구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혼 후에 친구는 이전에 살던 곳보다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혼 후 친구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기댈 곳이 없는 것인지 제게 자주 연락을 하고 가끔 만나고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 당시 친구는 직장이 없었으며 남편의 수입으로만 생활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중요합니다. 이런저런 일자리를 알아보기는 했지만 경력 단절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군요. 그런 친구에게 제가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잘 아는 회사 거래처 직원이 있었는데 마침 여직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냉큼 친구를 소개해 주었어요. 큰 도움은 아니지만 그 정도면 친구가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었기에 나름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친구도 고마워했고요. 친구가 한 번은 이혼을 하고 나서 주변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인지 우리 부부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더군요. 무슨 유명한 맛집으로 미리 예약까지 해놨다고 하니 남편과 함께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얄궂게도 친구와의 저녁 약속이 있던 날에 회사에서 급한 이슈가 발생하여 나가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나갈 수 없다는 연락을 했는데 친구가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예약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부부 대표로 남편이 나가서 같이 식사한다면 어떨까요? 둘이 만나는 것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았기에 아쉬워하는 친구에게 남편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제가 가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기도 했지만 전 그렇게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은 우리 부부가 나가는 대신 남편이 나갔습니다. 혼자 나왔을 때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제 생각이 났는지 친구가 음식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게 화근이었는지 아니면 운명이 이렇게 된 것인지 장난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꼬마도 상상하지 못한 사건이 그날 이후에 저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깨지는 것은 매우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그날 밤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핸드폰 중독이 있어서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고 밤에는 자러 가기 직전까지 폰을 떨구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점을 몰랐는데 어느 날 남편이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더 심해진 버릇이에요. 어느 날 주말인데 그날은 오랜만에 남편과 늦은 시간까지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런가 싶었는데 남편은 발신자를 확인한 후에 한 번 나를 쳐다보더니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내가 살짝 본 것 같으면 발신자는 팀장이었나 봐요. 아마 남편의 회사 팀장인 것 같았어요. 여보, 당신 팀장님이 전화했는데 왜 받지 않아? 급한 일이라서 이 시간에 전화했을 거야? 얼른 받아봐. 하지만 남편은 짜증을 내는 듯 했다. 아이, 왜? 근무 시간도 아닌데 전화하고 뭐가 난리야? 거절하고 싶으면 거절하면 돼요. 월요일 출근하면 상사랑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근무 시간에 전화 받을 필요 없어요. 정말 안 받을래요. 당신 좀 이상하네요. 원래 윗사람은 새벽에도 전화 받는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왜 워라밸이 일보다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자 남편은 누나를 마구 굴리며 이러고 있어요. 아, 집에서도 제가 좀 쉴게요. 이젠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평일 내내 팀장님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겠어요. 받아봤자 급한 일도 아닐 테니까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속으로 더 인간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말할 때 눈을 부릅뜨며 과장되게 행동하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 번 전 남편이 여직원과 썸을 탈 때 보였던 행동과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여성이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안 받도록 하려고 했던 건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을 의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더 늘어날수록 괴로워질 것을 알고 있어서 티내지 않고 그날부터 남편의 행동을 살펴봤어요. 좋아이를 기울이고 있어서 제 눈에 더 띄었다면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남편이 폰으로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몇 번 더 걸려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전화보다 더 자주 메시지가 오는 것도 확인했고요. 물론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근무 외 시간에 상사가 나에게 연락하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모르게 하루 휴가를 내고 남편의 회사에 몰래 찾아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해도 남편의 팀과 이름을 언급하여 그 팀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휴가 당일, 남편은 아침에 출근했고 저는 출근하는 척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 전 30분 거리에 있는 남편의 회사를 찾았어요. 당연히 보안 요원이 막아섰고 누구를 찾으러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이름과 소속팀을 언급했고 그 팀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목받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하며 죄송합니다만 못 받을까요? 왜 못 받는 건가요? 제가 귀하가 그 팀 김석준 씨의 아내라는데 팀장님께서 남편은 모르게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서 그래요. 전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보안이회가 웃으며 그렇지 않다면서 무언가 잘못한 것이겠죠.
김석준 대리님의 팀에서는 팀장님이 9월까지 공석입니다. 출산 휴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전화 받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남편분이라도 연락을 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해볼까요? 그런데 남편 팀에는 팀장이 공성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때문에 저는 놀랐지만 남편에게 따로 연락하겠다고 하고 나섰습니다. 곰곰이 상황을 정리해 보았어요. 남편 폰에서 팀장이라는 사람으로 전화가 왔지만 그 사람이 진짜 팀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남편이 누군가의 번호를 팀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직접 확인한 결과 남편에 대한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제 손으로 남편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에는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을 결심했어요. 핸드폰을 거의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이었으므로 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보다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던 제가 심부름 센터를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심부름 센터에서는 그러다고 했다. 저가 정황을 얘기할 때 듣기만 해도 딱 알아들을 거라며 2주 안에 증거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은 한 달 동안 따라다녀도 등장하지 않겠지만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일주일 안에도 참는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좀 들었지만 만약 남편이 나를 모르게 여자와 썸을 타거나 바람을 피운다면 확실하게 상대방을 알아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의뢰를 하면서도 마음은 반반이었습니다. 제발 의심이 사실이 아니면 좋겠다 기도했고요. 그러나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는 심부름 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 뒤를 쫓으며 찍은 사진에서 상대녀로 의심되는 여자가 사는 곳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문자로 수신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애인으로 의심되는 여자의 사진을 보고 나니 그대로 앉아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 속 남편의 애인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매우 친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맞다는 것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곧 이와 같은 상황을 의미하는 말일까 싶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 친구이자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2주 전에도 같이 식사를 했었고 맥주도 마셨던 제 친구였습니다. 사진을 보니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 친구는 남편과 함께 모텔을 가기도 하고 친구네 집에도 갔더라고요. 아주 다양한 사진을 찍혔습니다. 이미 모든 정황은 확실하게 내 친구와 남편이 눈이 맞았다는 걸 의심할 바 없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남편을 그 자리에서 죽여 없애고도 싶었고 당장 갈라서고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처리하면 나만 손해겠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두 사람을 밟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두 연놈을 어떻게 조질지 궁리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의 신상을 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따로 더 치켜들고 싶은 것은 없었습니다. 배신감을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보면 당장이라도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거 겨우겨우 참아가며 몇 날 며칠을 버텨왔어요. 흥신소에서 받은 증거는 상간녀 소송의 증거로 충분했고 저는 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보다 먼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첫 번째 한 일은 제 친구가 남편의 상간녀를 소개해준 걸레쳐 대표에게 은근히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그 친구가 내 남편과 눈이 맞아 연락을 안 하고 있고 직장까지 소개해줬는데 너무나 실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거래처 대표님은 저와 같은 여성이었고 저 5년 넘게 거래하면서 나름 친분이 있는 사이였어요. 제 말을 듣고는 자기 일처럼 붕괴하셔서요. 뭐야, 내가 지원심이 있고 그 친구를 계약직으로 고용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그런 도덕성 없는 사람은 절대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겠어요. 그 친구랑 재계약은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 주심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믿고 소개해준 건데 저도 상심이 크네요. 죄송하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이 이런 것일 줄은 몰랐어요. 치원 씨. 힘내. 사람에게 해프지하지 말아야 해. 죄값을 꼭 갚아야 할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해야 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법이야.
우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미안해. 이렇게 말한 후에 아마 친구에게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것을 통보했던 것 같아. 아마 계약을 안 하는 이유도 대표님에게 들었겠지. 그 친구는 차마 전화를 못 걸었던 것 같아. 나는 도와주고 싶었겠지만 본인이 결정해야 했으니까. 얼마 후에 친구가 내가 접수한 상간 소송소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날은 드디어 연락을 받았다. 직접 찾아오는 용기는 없는지 전화했더니 우선 받아놨다. 지원아, 나 오늘 소장 받았는데 이거 뭐지? 우리 대표님께서 나에게 계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말 맞아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모두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거짓 정보인 것 같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 후로 제가 아무 증거 없이 당신을 제 남편의 상대로 상대 소송을 걸었다고 이야기했던 건데요. 원하시면 제가 모은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보내드릴게요. 그걸 보시고 인정하실래요? 이동안 제가 속여서 당신의 남편과 놀았던 것을 즐거워했다고 느꼈나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어요? 제가 속이면서 도움을 다 받아가고 있음에도 당신은 정말 몹쓸 사람이에요. 혹시 당신이 남편을 향해 이혼한 것도 당신에게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건지 친구가 어쩔 수 없는 일로 취급한 것 같더군요. 나에게 상대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군요. 너가 원하는 위자료 액수는 얼마니? 내가 최대한 맞춰줄 테니 대신 손을 취해줘. 남편이랑 다시 만나면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 대표님께 나와 다시 계약하도록 연락 좀 해주길 바래. 그렇게 해주면 내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 개소리 하지 마. 돈 때문에 너한테 소송 건 줄 알아? 너는 또 나 배신할 놈이라고. 미쳤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니? 끝까지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을 테니까 각오해. 그리고 너, 재혼이나 사회생활은 당분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가 어딜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폭로해 줄 테니까. 너도 내가 받은 만큼 당해봐야겠지. 예원아, 왜 그러냐? 거기까지 할 필요 없어. 너가 나에게 받은 도움을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돼. 미안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 진짜야. 남편이 혼자인 줄로만 아는데 꼬달린 게 아니라고. 친구가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변명하고만 하더니 더 상황을 헷갈려서 전화를 끊었어. 상견례 소장을 받고서 나중에는 아마 남편한테도 알린 것 같아. 아마 남편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그날 깨달았겠지. 더 이상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날 퇴근해서 내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다 해버릴 것 같다. 여보,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구나. 나는 알아. 오늘 다 말할게. 맞아. 나도 다 알아. 당신이 제 휴대폰에 팀장으로 저장한 그 번호는 내 친구 은정 맞지? 공개적으로 연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둘이 만나서 좋다고 해서 마치 비밀을 숨기듯 남편과 제 친구가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했는지 이야기를 했어. 물론 제가 모든 대화를 녹음해뒀고 이를 둘러싸고 싸늘해진 분위기 속에서 내 친구는 더 이상 나를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어. 그 순간 내 친구가 안쓰러워져서 나까지 가장 나쁜 사람이 느껴졌어.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부터 상대방을 소송하지 않았는지 알겠지요. 나의 친구가 잘못한 적은 있지만 더 큰 잘못을 저질러 온 사람은 당신이에요. 천천히 당신을 죽이겠다 그런 약속을 하니 기다려. 이혼 소송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죠. 너희 둘이 나에게 배신을 저질렀다면 확실한 처벌을 받아야 할 거야. 은정 씨는 오늘 소유권을 받고 긴급한 연락을 했어요. 직장도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집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상대에게 밥주가 끊기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내가 잘못한 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겠지만 당신도 적당히 해야겠지요. 쟤까지 굴욕당할 순 없어요. 주려는 건 아니에요. 정말 뻔뻔하네요.
망신당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마누라. 친구랑 바람을 피웠는데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파네. 뭐 적당히 하라고. 이제부터 시작인데 어디 한번 기대해봐. 당신이 가진 걸 다 내놓고 내 집을 나가?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날 나를 회유하고 달래느라 아주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준비를 끝낸 상황이었고 남편을 용서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남편을 굳이 이 집에서 보며 살 이유도 없었고요. 그날 바로 남편 놈은 제가 내쫓아버렸어. 그놈은 짐을 주섬주섬 싸더니 나가기만 했어요. 하더라도 간 곳이 분명해요. 남편을 쫓아내고 나서 바로 이혼 소송도 제기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하는 회사에 예전에 어린 신입사원을 추적한 일과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서신을 사무실에 제출했어요. 개인적인 일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남편의 회사는 품위 유지가 복무 규정에 따라 있는 회사인 만큼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상대방 여자와의 소송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둘에게 각각 청구한 위자료는 2천만 원과 4천만 원이었는데요. 이 액수는 남편의 자산 상태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참으로 미운 일들도 많이 겪었어요. 친구는 뭔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나 봐요. 문자를 보냈지만 제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소송하는 동안 저에게 사과하면서 악어의 눈물까지 흘렸죠. 그건 제게 위자료를 주기를 꺼려해서 하는 척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심지어 제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회사에 나를 불륜자로 알리는 소문 때문에 고개를 들기 힘들 정도까지 했다면 집도 당신 것이고 재산도 당신이 많이 가져가면서 저에게 위자료 4천을 구하는 건 말이 되냐고요. 그런 돈은 없어요, 여보. 의자를 조금 깎아서 합의하자는 게 어때요? 웃기지 마세요. 생각 같아서는 더 많이 요구하고 싶지만요. 당신의 통장 잔고를 생각하며 참는 것은 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돈으로 무얼 갚아야 할지 몰라. 제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적은 판결이 나왔지만 결국 위자료는 두 사람에게 모두 받아내고 소송을 마무리했어. 이혼하고 나서 그동안의 어려움이 한순간에 마음속에서 해소됐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서로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던 두 사람인데 이혼 소송이 끝나자마자 재혼했다고 해 식은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더군요. 아주 로맨틱한 사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 소식을 듣고 내 기분은 더러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는데 둘은 결국 잘 살 것 같다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두 사람 목을 따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법의 틀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두 사람이 잘 살든 말든 이제는 내 손을 뗐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혼해보니 별거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라지더군요. 이혼의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혼을 권하지는 않지만 이혼 후에 삶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러 지금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흘렀고 솔직히 말하자면 속으로는 여전히 상감남녀가 길을 가다 벼락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가길 바란다. 그러나 최근에 결국 두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그런 미움도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행복하다고 말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며 상처는 분명히 남아있지만 제게는 괜찮은 월급을 주는 직장이 있고 저를 걱정하는 친구들과 지인이 있으며 제 부모님이 계셔서 오늘도 용기 내서 하루를 사랑하고 있다. 이제는 옆에서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모두 응원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결코 참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혼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그 불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 강하게 누려야 합니다. 불륜을 쉽게 여기는 사람들은 최대한 처벌받고 창피를 당하게 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쾌락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의 행복과 건강을 침해하는 행동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복이 최우선이며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이혼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에게 따뜻한 조언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삶을 가볍게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